어머님, 진짜 거지 같아 보이시니까 이러지 마세요. 손주의 돌잔치 한복판에서 터져나온 며느리의 말이었습니다. 65살 시어머니 정수는 한 달 동안 모은 50만 원을 건넸지만 돌아온 건 공개적인 모욕이었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1년, 정수는 새벽 4시부터 봉제 공장에서 일하며 손주를 위해 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녀의 어깨를 팍팍 치며 비웃었습니다. 공장이나 겨우 돌리시면서 어차피 어머님 계셔봤자 분위기만 축 처지니까요. 아들조차 어머니를 위해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릴 뿐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며느리에게 거지 취급당하던 65 시어머니의 치밀한 복수극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정순에게 뭔가 있다는 것을, 남편이 남긴 것이 공장 하나가 아니었다는 걸, 그리고 그걸 알게 된 순간부터 며느리의 탐욕이 시작되었다는 걸. 과연 정수는 자신의 존엄을 지킬 수 있을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호텔 연회장은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풍선 장식이 천장까지 가득했습니다. 손주 하진이의 돌잔치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1년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정수는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65의 나이가 무색하게 등은 곧았지만 얼굴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새벽 4시부터 공장에서 일하고 달려온 탓이었습니다. 손에는 흰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50만 원. 정순이 한 달 동안 아껴 모은 돈이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며느리 설인이 다가왔습니다. 37, 정순보다 28살이나 어렸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설인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래, 늦어서 미안해. 정순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설인이 봉투를 받아들고는 휙 열어봤습니다. 그리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겨우 이거예요? 다른 분들은 최소 100만 원씩 주시던데? 정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설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순의 어깨를 팍팍 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진짜 거지 같아 보이시니까 이러지 마세요. 창피하게. 이거 뭐 용돈도 아니고.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설이나 그만. 아들 지훈이 다가왔지만 설이는 손을 휘저었습니다. 당신은 빠져. 엄마 편만 들 거면 나가 있어. 지훈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순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정순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40년을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한마디도 못하는 아들. 제가 번 돈으로 키운 손주인데 이게 뭐야? 정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눈물은 참았습니다. 이곳에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설인이 봉투를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번 돈으로요? 공장이나 겨우 돌리시면서? 에휴, 됐어요. 그냥 가세요. 어차피 어머님 계셔봤자 분위기만 축 처지니까. 정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돌잔치 상 위에는 금반지, 금목걸이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준 선물이었습니다. 정순의 50만 원은 그 옆에 초라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연회장을 나서는 정순의 뒷모습을 설인이 지켜봤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5살 하진이가 정순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정순이 멈춰섰습니다. 뒤돌아보니 하진이가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에 케이크 한 조각을 들고
할머니 거. 정수는 그제야 웃었습니다. 억지로 지은 미소였지만 하진이는 몰랐습니다. 정수는 케이크를 받아들고 하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구나, 우리 하진이. 정순이 호텔을 나섰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웠습니다. 주차장에서 낡은 경차에 올라탄 정수는 핸들을 잡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조수석에 놓인 케이크 상자가 보였습니다. 정수는 상자를 열어 케이크 한 입을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했지만 입안이 씁쓸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돌잔치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새벽 4시에 공장 창고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재개발 통지서가 날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물건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쌓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오래된 상자들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천조각, 재봉틀 부속, 낡은 장부들이었습니다. 그때 창고 구석 선반 뒤에서 작은 나무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순이 상자를 꺼내 열자 먼지가 풀썩 날렸습니다. 안에는 카세트 테이프 하나와 노란 메모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테이프에는 남편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순에게. 정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것이 분명했습니다. 정순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재 서랍 깊숙이 넣어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쓰던 것이었습니다.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낡은 기계에서 지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이 테이프를 듣고 있다면 내가 이미 떠났다는 거겠지. 정말 미안해. 당신 곁을 지키지 못해서. 정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1년 만에 듣는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따뜻하고 낮은 목소리. 정순은 녹음기를 꼭 안았습니다. 내가 할 말이 있어. 꼭 들어줘. 남편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서렸습니다. 정순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지훈이와 며느리를 조심해. 내가 남긴 땅 때문에 사람이 변할 거야. 돈 앞에서는 가족도 없어. 내가 사람을 많이 봤는데 그게 진짜야. 정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요? 며느리의 탐욕을, 아들의 나약함을. 당신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 상우한테 연락해. 그 친구가 도와줄 거야. 연락처는 메모에 적어뒀어. 정순이 나무 상자를 뒤졌습니다. 노란 메모지에는 정상우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절친이었습니다. 61, 남편보다 4살 어렸습니다. 여보, 당신은 강한 사람이야. 내가 제일 잘 알아. 하지만 이번엔 혼자 버티지 마. 도움을 받아. 당신 존엄은 당신이 지켜야 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치 눈물을 참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해, 여보. 그리고 미안해.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테이프가 끝났습니다. 지직거리는 소음만 남았습니다. 정수는 녹음기를 끄지 못한 채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손등으로 닦아냈지만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정수는 메모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정상우의 전화번호,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테이프는 2개야. 2번째는 나중에 찾게 될 거야. 정수는 상자를 다시 뒤졌습니다. 하지만 테이프는 하나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왜 2개라고 했을까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메모지에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하지만 통화 버튼은 누르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말이 맞을까요? 정말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배신할까요? 정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정수는 녹음기를 서랍에 넣고 메모지를 지갑 속에 접어 넣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당신 존엄은 당신이 지켜야 해. 정수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돌잔치로부터 이틀이 지난 새벽이었습니다. 시계는 4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성수동 공장 안에서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손놀림은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65의 나이가 무색했습니다. 미싱 소리가 공장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쿵쿵쿵. 리듬은 일정했지만 정순의 어깨는 점점 굳어갔습니다. 허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납품 기한이 이틀 남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장님, 커피 한잔 하세요. 이도열이 다가왔습니다. 52, 정순보다 13살 어렸습니다. 20년째 이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커피가 들려 있었습니다. 고맙네, 도열씨. 정순이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저렸습니다. 새벽부터 3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한 탓이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고 뜨거웠지만 정신이 조금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요? 얼굴이 많이 안 좋으세요. 이도열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괜찮아. 일이 밀려서 그래. 괜찮다고 말했지만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이도열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순 옆 의자에 앉아 함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8시가 되자 정수는 공장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로 10분 거리였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 정순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설인이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순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다녀왔어. 정순이 말했습니다. 설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리모컨으로 볼륨을 높였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정순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한 흔적이었습니다. 정순의 몫은 없었습니다. 정순은 싱크대 앞에 서서 찬물에 손을 씻었습니다. 물이 차가웠지만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원래는 서재였지만 남편이 돌아가신 후 정순의 방이 되었습니다. 침대 옆 벽에는 남편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정순은 사진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나 힘들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눈물은 참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며느리가 감히 자신을 무시하지 못했을 겁니다. 정수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귓가에 며느리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진짜 거지 같아 보이시니까 이러지 마세요. 가슴이 욱신거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아들 지훈이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는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정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설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나 점심 뭐 먹지?
어머니 있으면 해주시겠지? 서린의 목소리는 비아냥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수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9시였습니다. 2시간만 자면 다시 공장으로 가야 했습니다. 납품 기한을 맞추려면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내가 좀 더 버텨볼게. 정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정수는 테이프를 듣고 난 다음 날 정상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남편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정상우는 즉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장소는 성수동 카페였습니다. 오전 10시 정수는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정상우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61 남편보다 4살 어렸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정순을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형수님, 오랜만입니다. 그래요, 상우 씨. 고마워요. 둘은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상우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정수는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이었습니다. 형님이 남기신 거죠? 네. 테이프도 있었어요. 정순이 테이프 내용을 간략히 말했습니다. 정상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형님이 걱정하셨던 게 맞았네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상우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짧은 통화 후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가 있어요. 지금 만날 수 있대요. 함께 가시죠. 정수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분 후 둘은 강남의 한법무법인에 도착했습니다. 김도연 변호사의 사무실이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연입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사무실은 깔끔했습니다. 책장에는 법률 서적이 가득했습니다. 김도연이 물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들어볼까요? 정수는 남편이 돌아가신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무시, 돌잔치의 굴욕, 그리고 테이프. 김도연은 메모를 하며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이 필요해서요. 김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등기부등본과 통장 사본 가져오셨나요? 정순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남편 서재에서 찾은 것들이었습니다. 김도연이 서류를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게 전부 사장님 명의인가요? 제 명의도 있고 남편 명의도 있어요. 김도연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참 동안 서류를 넘기며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시가로 대충 계산해도 120억은 넘을 것 같은데요. 정순의 숨이 멎었습니다. 120억. 상상도 못한 금액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정상우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고요? 120억이요? 정상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도연이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성수동 일대 땅이 재개발 구역으로 묶였어요. 여기. 전부 사장님과 고인 명의예요. 지금 시세로만 이 정도고 재개발 끝나면 더 오를 겁니다. 정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많은 재산을 남긴 줄 몰랐습니다. 공장 하나 운영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이거 알면 난리 날 거예요. 정순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김도연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보호장치가 필요합니다. 신탁 구조를 추천드려요. 신탁이요? 네. 소유권은 사장님이 유지하시되
관리는 신탁회사가 맡는 겁니다. 수익은 손주명의 계좌로 자동 이체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김도연이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지훈이나 며느리는요? 법적으로 접근 불가능합니다. 후견인 신청을 해도 소용없어요. 신탁은 이미 설정된 거니까요. 정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아들을 믿지 못하는 자신이 잘못된 건 아닐까요? 사장님, 천천히 생각하세요. 급하게 결정하실 필요 없어요. 김도연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성수동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평생 일궈온 것들이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배준호, 김도연의 동료 변호사였습니다. 아, 김 변호사님. 서류 좀. 아, 손님 계시네요? 네, 상담 중이에요. 배준호가 정순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신탁 상담이세요? 요즘 다들 하시던데. 현명하신 선택이에요. 배준호는 서류를 집어들고 나갔습니다. 사무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김도연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생각 정리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 도와드릴게요. 정수는 명함을 받아 지갑에 넣었습니다. 정상우와 함께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상우가 말했습니다. 형수님, 형님 말씀이 맞았어요. 조심하셔야 해요.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120억. 그 돈이 가족을 갈라놓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돈 앞에서는 가족도 없어? 정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김도연 변호사의 명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신탁?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들을 믿지 못하는 어미가 되는 걸까요? 며느리를 도둑 취급하는 시어머니가 되는 걸까요? 정수는 명함을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직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성수동 아파트 3층 남지훈과 윤설인의 집이었습니다. 37인 설인은 남편의 서재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장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설인이 한 권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노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등기부등본과 토지 대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설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류를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성수동 일대 땅, 전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명의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게 대체 얼마야? 설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충 계산해도 100억은 넘어 보였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지훈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여보, 나왔어. 지훈의 목소리였습니다. 설인이 서류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지훈은 넥타이를 풀고 있었습니다. 마흔,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당신, 이거 봤어? 설인이 서류를 지훈 앞에 던졌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지훈이 주워들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찾았어? 지훈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설인이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 서재에 있더라고. 이게 뭐야? 100억? 120억? 우리가 이렇게 쪼들리게 살 때 시어머니는 이런 걸 숨기고 있었어? 설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지훈은 서류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엄마 거니까 우리가 상관할 게 아니야. 설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상관할 게 아니라고. 지금 농담해. 당신 3억 빚은 어떻게 갚을 건데? 지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3억? 사업 실패로 생긴 빚이었습니다. 은행 독촉이 매일 왔습니다. 지훈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알아.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건 엄마 재산이야. 설인이 지훈 앞에 섰습니다. 팔짱을 끼고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당신은 외아들이잖아. 결국 다 당신 거 될 거 아니야? 아니, 우리 거지. 시어머니 혼자 100억 넘게 쥐고 계실 생각이야? 우리가 죽든 말든? 지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설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를 이렇게 대하는 게 맞는 걸까요? 당신이 못하겠으면 내가 할게. 시어머니한테 직접 물어볼 거야. 왜 이런 걸 숨기고 있었는지. 설인이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지훈이 손을 뻗어 막았습니다. 지금은 안 돼. 조금만 기다려봐. 설인이 지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기다려? 언제까지? 3억 이자만 한 달에 얼마인데? 당신 월급으로 되는 것 같아?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설인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혼자 남은 지훈은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지훈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구에게 사과하는 건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어머니에게인지 아내에게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인지.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훈이와 며느리를 조심해. 정수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결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들을 믿고 싶었습니다. 며느리도 변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몰랐습니다. 이미 며느리의 눈빛이 변했다는 것을, 탐욕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시작했다는 것을. 서류를 발견한 지 닷새가 지났습니다. 윤설이는 매일 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20억. 그 돈이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였습니다. 남편의 3억 빚도, 자신의 명품 가방도, 하진이의 교육비도.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설이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뭔가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는 걸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후견인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설이는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지훈의 약통을 찾았습니다. 저혈압 약이었습니다. 하얀 알약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설이는 약통을 흔들어 보았습니다. 딸각딸각 소리가 났습니다. 이거면 되겠네. 설인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약통을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약통을 꺼냈습니다. 고혈압 약이었습니다. 설이는 두 약통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혈압 약을 고혈압 약통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열알을 바꿔 넣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약통에는 고혈압 약을 넣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공장에서 돌아왔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어지러움도 느껴졌습니다. 부엌 식탁 위에 약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습관적으로 약 2알을 꺼내 삼켰습니다. 10분 후 정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손이 떨려 컵을 떨어뜨렸습니다. 컵이 바닥에서 깨졌습니다. 어머님, 설인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눈빛엔 걱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계획대로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아. 정순이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서리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119를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봤습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이도열이었습니다. 공장 서류를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이도열이 쓰러진 정순을 발견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즉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이 쓰러지셨어요. 성수동 아파트 15층. 빨리 와주세요. 이도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리는 그제야 움직였습니다. 저기 도열 씨. 제가 119부를 참이었는데. 서린의 목소리엔 변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도열이 서린을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정순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도열이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서린도 있었지만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저혈압 쇼크였습니다. 다행히 빨리 오셔서 큰 문제는 없어요. 저혈압이요? 사장님은 고혈압 환자신데요? 이도열이 물었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약을 잘못 드신 건가? 그때 간호사 최미정이 다가왔습니다. 31,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손에 비닐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거 환자분 집 쓰레기통에서 찾았어요. 최미정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깨진 약통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의사가 받아들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확인해 봐야겠네요. 최미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복도에 서 있는 이도열에게 다가갔습니다. 작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사장님 보호자시죠? 혹시 나중에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최미정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이도열은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몰랐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병원 사건으로부터 2주일이 지났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수동 일대 상인들 사이에서 정순의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봉제 공장 사장이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어머, 그 사장님? 약도 잘못 드신다며? 맞아. 며느리가 엄청 고생한데. 시어머니 때문에. 공장 앞 슈퍼에서, 세탁소에서, 카페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정수는 그 소문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미싱 소리가 귀를 막아줬습니다. 쿵쿵쿵.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손이 움직이는 대로, 천이 이어지는 대로 일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일찍 들어가세요. 이도열이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차가 들려 있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괜찮아. 일이 밀렸어. 괜찮다고 말했지만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이도열은 차를 정순 옆에 놓고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걱정하는 마음은 전해졌습니다. 저녁 6시 정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하진이었습니다. 5살 작은 손을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정순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하진이 왔구나. 정순이 무릎을 굽히고 하진을 안았습니다. 하진의 몸에서 비누 향이 났습니다. 방금 목욕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하진이 종이를 펼쳐 보였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할머니와 손주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정순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쁘다. 우리 하진이가 그렸구나. 정순이 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설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진아, 할머니 피곤하시니까 방에 가 있어.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하진이 정순을 쳐다봤습니다. 정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래, 하진아. 할머니는 잠깐 쉴게. 하진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수는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설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설인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정순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갑에서 정상우의 번호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문자를 보냈습니다. 상우 형님, 급한 일이 생겼어요. 만날 수 있을까요? 문자를 보내고 한참을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지난번 그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정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버틸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하진이었습니다. 할머니, 들어가도 돼요? 그럼 우리 하진이. 하진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약통이었습니다. 정순의 고혈압 약이었습니다. 할머니, 약 드셨어요? 하진의 목소리는 순수했습니다.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멈칫했습니다. 왜 하진이 자신의 약을 알까요? 누가 시킨 걸까요? 아직 안 먹었어. 고맙구나. 정순이 약통을 받아들었습니다. 하진은 환하게 웃으며 방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정수는 약통을 들여다봤습니다. 하얀 알약들이 보였습니다. 정수는 약통을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먹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남편 사진을 쳐다봤습니다. 여보,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알았습니다. 남편이라면 지금 자신의 선택을 지지해 줄 거라는 걸. 다음 날 오전 10시 정수는 성수동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정상우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두 잔의 커피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형수님, 무슨 일이세요? 정상우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정수는 지난 2주일 동안의 일을 말했습니다. 약 사건, 병원, 소문, 그리고 하진이가 약을 가져온 일까지. 정상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건 범죄예요. 당장 신고해야 합니다.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지훈이까지. 제 아들인데.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상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김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지금 만날 수 있을까요? 긴급한 일입니다. 30분 후 둘은 김도연의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정순이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도연은 심각한 표정으로 듣다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사장님, 더 늦으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신탁 공증을 진행하셔야 해요. 그래야 재산을 지킬 수 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후견인 신청하면 끝입니다. 그 전에 막아야 해요. 김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정순 씨, 이제 시작이야. 정상우가 정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정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참았습니다. 공증인 사무실로 이동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신탁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김도연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공증 완료됐습니다. 이 서류는 제가 보관하고 사본 하나는 정상우 씨께 드릴게요. 사장님 것은 따로 없으세요? 제 건 필요 없어요. 집에 두면 위험하니까요. 정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배준호였습니다. 커피를 들고 들어오다가 정순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지난번 그 사장님 결국 신탁하셨네요? 잘하셨어요. 배준호가 커피를 책상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다들 신탁하던데요. 근데 며느리분은 이거 아세요? 모르면 나중에 깜짝 놀라실 텐데. 배준호의 말에 김도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포인트죠. 배준호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뭔가 알아챈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고 나갔습니다. 사무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평소처럼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무거웠습니다. 같은 시각 정순의 집. 서리는 시어머니 방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뭔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서랍을 열고 옷장을 뒤졌습니다. 그러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서류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신탁 계약서였습니다. 하지만 가짜였습니다. 정순이 일부러 만들어둔 미끼였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재산 전부를 아들 지훈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역시 시어머니도 결국 아들밖에 모르시네. 좋아, 이거면 돼. 서린은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자리에 도로 넣어놨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린은 남편 지훈에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여보 봐. 시어머니가 전 재산 당신한테 주신대. 우리가 이긴 거야. 지훈은 사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편치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쉽게 서류를 남겨둘 리 없었습니다. 이거 진짜일까? 진짜든 가짜든 상관없어. 어차피 시어머니 정신 이상하시잖아. 우리가 후견인 되면 끝이야. 서린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정상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끼를 던졌어요. 며느리가 물었을 거예요. 답장이 왔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덫은 설치되었습니다. 이제 며느리가 스스로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가짜 서류를 며느리가 발견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공장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랐습니다. 미싱 앞에 앉아 있다가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멈춰 있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이도열이 다가왔습니다. 정수는 이도열을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흐릿했습니다. 도열 씨, 맞죠?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도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일한 사이였습니다. 정순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리 없었습니다. 사장님, 저예요. 이도열이요. 이도열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확신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도열 씨, 미안해. 요즘 머리가 자꾸. 정순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도열은 안쓰러운 눈으로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 제가 마무리할게요. 고마워. 정순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이도열이 얼른 부축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공장 문을 나섰습니다. 혼자 남은 이도열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소문이 사실인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이 정말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시각 정순의 집. 서리는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시어머니 완전 정신 나가셨어. 오늘 아침에도 같은 옷 입고 나가시더라고. 어제 입은 거. 서린의 목소리는 신이 나 있었습니다. 이제 후견인 신청하면 돼. 120억이 우리 거야. 아, 진짜 기분 좋아 죽겠네. 서린은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 화려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윤말자예요. 부르셨죠? 윤말자였습니다. 점집에서 일하는 여자였습니다. 서린이 시어머니를 감시하기 위해 부른 것이었습니다. 명목은 가사 도우미였지만 실제로는 정순의 모든 행동을 보고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어머, 말자씨. 잘 오셨어요. 시어머니 좀 봐주세요. 혼자 두면 뭐 하실지 몰라서요. 서린의 목소리는 달콤했습니다. 윤말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지켜볼게요. 윤말자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 재물운이 활짝 펴졌네요. 대박 나실 것 같은데요? 서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그렇게 느껴져요. 저녁 6시 정순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윤말자였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이분은 말자 씨예요. 어머님 돌봐드리려고 모셨어요. 서린의 목소리는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윤말자를 쳐다봤습니다.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정순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뭘 하고 있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서린과 윤말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자 씨, 시어머니 잘 지켜봐 주세요. 혹시 이상한 행동하시면 바로 알려주시고요. 알겠어요. 제가 딱 붙어서 볼게요. 정수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인데 감옥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남지훈이 정순의 방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하려다 멈췄습니다. 문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우는 소리였습니다. 지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손을 들었다 내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방으로 가는 지훈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윤말자가 온 지 다음 날이었습니다. 오후 2시 거실에 서린과 지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후견인 신청 동의서였습니다. 어머님 나오세요. 서린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정수는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걸음이 느렸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서린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정수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서린이 서류를 정순 앞으로 밀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시잖아요. 약도 잘못 드시고 사람도 헷갈리시고. 그래서 말인데 이거 서명 좀 해주세요. 서린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정순이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아니, 흐릿한 척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후견인 신청서요. 어머님 혼자서는 힘드시니까 지훈이가 법적으로 어머님을 돌보겠다는 거예요. 그냥 서명만 하시면 돼요. 나 아직 괜찮은데. 정순이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설인이 펜을 정순 손에 쥐어줬습니다. 어머님, 우리가 어머님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재산도 지켜드리고 건강도 챙겨드리고 서명만 하시면 다 끝나요. 설인의 말에는 압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수는 펜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옆에 앉은 아들 지훈을 쳐다봤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순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지훈아. 정순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지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여기 서명만. 지훈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순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40년을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자신을 이렇게 대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펜을 움직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썼습니다. 서명이 완료되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어머님. 설인이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승리의 미소였습니다. 윤말자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차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 괴가 흐려졌네요. 아까까지 밝았는데. 윤말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설인이 윤말자를 쳐다봤습니다. 윤말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갑에서 최미정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것이었습니다. 정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와주세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리세요. 정수는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지 않았습니다.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오랫동안. 복도에서 설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이제 끝났어. 후견인 되면 재산 관리는 우리가 하는 거야. 120억이 완전히 우리 거지. 설인의 목소리는 신이 나 있었습니다.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손글씨가 보였습니다.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서류 위에 작은 얼룩이 졌습니다. 뭐해? 어서 법원에 제출하러 가자고. 설인이 지훈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지훈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방을 쳐다봤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지훈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하지만 그 말은 어머니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지훈과 설이는 집을 나섰습니다. 혼자 남은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테이프가 있었습니다.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를 들으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화면에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2개월 후 법원 앞 커피숍이었습니다. 오전 9시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구석 테이블에 정순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정수는 공장 계단에서 넘어졌습니다. 무릎을 다쳤습니다. 병원에서는 인대 파열이라고 했습니다. 휠체어 생활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의도한 것이었을까요? 정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사장님, 커피 좀 더 드실래요? 배준호가 다가왔습니다. 김도연 변호사의 동료였습니다. 오늘 법정에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커피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정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배준호가 정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판결 나면 커피 한 잔 사주세요. 아, 그런데 제가 살게요. 사장님 힘드시니까. 배준호의 농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웃지 못했습니다. 배준호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농담이 과했나? 아니에요. 고마워요. 정순이 작게 웃었습니다. 억지 웃음이었지만 배준호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법원으로 이동했습니다. 배준호가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법정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사장님, 준비되셨어요? 배준호가 물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배준호가 정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김 변호사님 믿으세요.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판사석, 증인석, 방청석이 보였습니다. 서린과 지훈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서린은 화려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의기양양한 표정이었습니다. 정순이 휠체어를 탄 채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도연 변호사가 옆에 앉았습니다. 정상우도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순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서류를 펼쳐보며 말했습니다. 피청구인 남정순 씨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순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판사가 서린을 쳐다봤습니다. 청구인 윤서린 씨, 후견인 신청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서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고 계십니다. 약도 잘못 드시고 사람도 헷갈려 하세요. 이대로 두면 재산 관리도 못 하시고 본인도 위험하세요. 그래서 제 남편이 후견인이 되어 어머님을 돌보려고 합니다. 서린의 말은 유창했습니다. 마치 연습한 것처럼 매끄러웠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넘겼습니다. 피청구인 측 변호인 의견 있으십니까? 김도연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말하기 전에 정순이 손을 들었습니다. 판사님, 제가... 정순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판사가 정순을 쳐다봤습니다. 말씀하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치매가 있다면 아들이 돌봐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순의 말에 김도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정상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정순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승리였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판결은... 그때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그대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채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피청구인이 스스로 동의하셨으니 이 사건은... 정수는 고개를 숙인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휠체어 팔걸이를 꼭 잡았습니다. 손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끝인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뇌리에 남편의 목소리가 스쳤습니다. 당신 존엄은 당신이 지켜야 해. 하지만 지킬 수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걸 잃었습니다. 재산도, 존엄도, 아들도. 설인이 지훈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겼어. 드디어 120억이 우리 손에 들어와. 시어머니 평생 고생한 거 우리가 다 가져가는 거야. 설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고개를 숙인 어머니.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방청석에서 정상우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김도연을 쳐다봤습니다. 김도연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계획과 달랐습니다. 배준호가 정상우 옆에 앉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사장님이 왜 저러시는 거예요? 정상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순이 무너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말로 무너진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청구인 윤설인 씨의 후견인 신청을 받아들여 피청구인 남정순 씨에 대한 후견인으로 남지훈 씨를 지정. 그 순간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휠체어 위에 작은 얼룩이 졌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정순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게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지키지 못했어요. 우리가 평생 일군 걸 내가 다 잃었어요. 설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사님. 시어머니 잘 모실게요. 재산도 제대로 관리하고요. 설인의 목소리는 승리로 가득했습니다.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돈이 보였습니다. 120억이 손에 잡혔습니다. 지훈이 설인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여보, 너무 그러지 마.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설인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판사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혼자서 울었습니다. 이것이 끝이었습니다. 65평생을 살아온 여자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하고 손주를 사랑하고 남편을 그리워하던 여자.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최종 판결 전에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정신 상태에 대한 추가 증인이. 그때 법정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그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자신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정순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멈췄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흐릿했던 눈빛이 또렷해졌습니다. 판사가 말을 계속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판사님, 잠깐만요. 정순의 목소리였습니다. 아까와 달랐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선명했습니다. 판사가 정순을 쳐다봤습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정순이 휠체어 팔걸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휠체어에서 벗어났습니다. 두 발로 섰습니다. 무릎은 멀쩡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설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설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수는 설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내가 치매라고 했지? 내가 정신 나갔다고 했지? 웃기지 마. 난 멀쩡해. 정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들었지만 내리치지 않았습니다. 피청구인,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겁니까? 제가 연기했습니다. 치매 증상,
전부 거짓이었어요. 정순의 말에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설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 어머니 약도 잘못 드시고 사람도 못 알아보시고 그랬잖아요. 설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정순이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걸 들어보세요. 정순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설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저혈압약 갈아 끼우면 돼. 시어머니 고혈압 환자시니까 저혈압약 드시면 쓰러지실 거 아냐. 남편 지훈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건 안 돼. 위험해. 위험하긴 뭐가 위험해. 3억 빚 어떻게 갚을 건데? 시어머니 120억 있으면 우리가 다 해결되는 거야.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후견인 되면 재산 관리는 우리가 하는 거야. 시어머니 평생 고생한 거 우리가 다 가져가는 거지. 녹음이 끝났습니다. 설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탁 쳤습니다. 정숙, 피청구인, 이 녹음은 언제 한 겁니까? 4개월 전입니다. 며느리가 제 약을 바꿔치기 한 날이에요. 정순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김도연이 서류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추가 증인을 신청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이도열이 들어왔습니다.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 선서해 주세요. 이도열이 선서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김도연이 물었습니다. 증인은 피청구인 남정순 씨와 어떤 관계입니까? 20년 동안 함께 일한 직원입니다. 공장에서 매일 뵙습니다. 피청구인이 치매 증상을 보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장님은 누구보다 정신이 또렷하십니다. 새벽 4시부터 일하시고 장부도 완벽하게 관리하십니다. 이도열의 증언이었습니다. 설인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시어머니 분명 저한테 사람 이름도 헷갈려 하셨어. 정순이 설인을 쳐다봤습니다. 맞아. 일부러 그랬지. 내가 뭘 하는지 보려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 확인하려고. 정순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겼습니다. 설인이 비틀거렸습니다. 지훈이 설인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지훈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정상우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배준호가 작게 환호했습니다. 윤말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쇠고랑운이었구만. 김도연이 서류 봉투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판사를 향해 공손히 고개 숙였습니다. 판사님, 제출할 증거가 더 있습니다. 김도연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 2장을 꺼냈습니다. 하나는 법정에 제출된 위임장이었습니다. 설인이 들고 온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다른 서류였습니다. 이 두 서류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이 서류를 판사에게 건넸습니다. 판사가 두 서류를 나란히 놓고 살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내용이 완전히 다른데요? 맞습니다. 피고인 윤설인 씨가 들고 온 위임장은 위조입니다. 진짜 위임장은 이것입니다. 김도연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설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위조라고? 말도 안 돼. 시어머니 방에서 제가 직접 찾았어요. 설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습니다. 정순이 설인을 쳐다봤습니다.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내가 찾았지. 내가 일부러 놓아둔 거. 미끼였어. 내가 물어줄 줄 알았지. 정순의 말에 설인이 비틀거렸습니다. 지훈이 설인을 붙잡았습니다.
김도연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진짜 위임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청구인 남정순 씨의 모든 재산은 신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수익자는 손주 남아진입니다. 소유권은 피청구인이 유지하되 관리는 신탁회사가 맡습니다. 법적으로 누구도 이 재산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서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신탁? 그게 무슨 120억이 다 묶인 거예요?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후견인이 되어도 소용없습니다. 재산은 이미 보호되어 있으니까요. 서린이 주저앉았습니다. 의자를 붙잡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화면에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한 달 후 법정이었습니다. 최종 판결일이었습니다. 정수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휠체어는 없었습니다. 두 발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윤설인, 남지훈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재산 편취 미수, 상해, 허위 서류 제출 등의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린과 지훈이 수갑을 차고 끌려나갔습니다. 서린은 끝까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건 불공평해. 시어머니가 우릴 속인 거잖아.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쳐다봤습니다.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김도연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장님, 끝났습니다. 이제 평화롭게 사실 수 있어요. 고마워요, 변호사님. 정순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도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법원을 나서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정혜나였습니다. 30대 초반 젊은 기자였습니다. 마이크를 내밀었습니다. 사장님,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65세 시어머니의 반격, 존엄을 지킨 120일이라는 제목으로 기사 쓰려고 하는데요. 정순이 멈춰섰습니다. 카메라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 것을 지킨 것뿐이에요. 평생 일군 것, 남편이 남긴 것.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았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존엄 때문이었죠. 정순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정혜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2주일 후 정수는 성수동 공장에 있었습니다.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장학금 전달식이었습니다. 정순이 설립한 장학재단이었습니다. 가난한 학생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장학금은 제 남편 이름으로 만들었어요. 남영수 장학재단. 어려운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정순의 말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도열이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정말 멋지세요. 고마워요, 도열씨. 20년 동안 옆에 있어줘서. 정순이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향기가 났습니다. 봄 냄새였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용한 집이었습니다. 이제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테이프가 있었습니다. 그때 서랍 뒤에서 또 다른 테이프가 보였습니다. 두 번째 테이프였습니다. 남편이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정수는 테이프를 꺼내 녹음기에 넣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잘 견뎠어. 내가 알았어. 당신이 해낼 줄. 이제 당신 인생을 살아. 하고 싶은 것 하고 가고 싶은 곳 가. 나는 항상 당신 곁에 있을 거야. 사랑해, 정순야.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테이프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정수는 공장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행 가방이었습니다. 제주도행 비행기표가 있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그때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하진이었습니다. 달려왔습니다. 정순이 무릎을 굽히고 하진을 안았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엄마가 시킨 거였어요. 약 드리라고. 하진이 울먹였습니다. 정순이 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넌 잘못 없어. 할머니가 널 사랑하는 건 변하지 않아. 정순이 하진에게 키스했습니다. 하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수는 가방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이도열이 일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석양 속으로 걸어가는 정순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등은 곧았습니다.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65의 나이가 무색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마음에 어떻게 남으셨나요? 정순 씨에게 전하고 싶은 따뜻한 말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모여 더 큰 감동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햇살 같은 인생 사연이었습니다.